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내란 특검 회의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부장 차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아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3시간 가까이 열띤 토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걸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 특검의 최종 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기현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기로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를 하며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 조사 시작 3시간 반쯤 만에 경찰 조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박대준 전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고급 호텔 식당에서 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측은 쿠팡 측 인사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신 대로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박 전 대표는 대답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자 전체 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엽니다.
법원은 애초 19일에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영장 심사 사건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영장 전담 법관을 조속히 부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주일 앞당겨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서 오는 6월 미니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날 민주당 재선 신영대 의원은 본질은 탄압, 기획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찰입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선거 캠프 사무장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초선 이병진 의원도 벌금 700만 원,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22대 총선 직후 175석이었던 민주당 의석수는 이제 163석이 됐습니다. 재보궐선거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이번 판결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까지 현재까지 4곳의 재보궐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도전도 변수입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누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규모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역시 텃밭, 대구 경북을 놓고 집안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새 얼굴을 뽑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래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과 한동훈, 유승민 등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낸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전달한 금품은 없다면서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탄원서를 냈던 구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군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부터 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밝혔는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탄원서에 전달했다고 적은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전달한 금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탄원서를 작성한 나머지 한 명인 김모 전 구의원은 내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는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이 같은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2달가량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이들 전직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정치연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모 구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개시 시기도 관심인데 수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경찰서까지 강제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는 혐의가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지난달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도피 목적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가족 관련 일정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귀국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최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탈퇴한 뒤 재가입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과와 쇄신안을 냈던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직 인선으로 진용을 정비했는데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어수선한데요. 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를 원천 금지키로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였던 김경시 의원이 이른바 1억 원 녹취 이튿날 서울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도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한 건데요. 공관위 회의록을 다 남기고 부적격의 예외를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가 장기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이 예정돼 있지만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일 징계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 거취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사실상 준전당대회인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김 의원에게 선당 후사 자세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 윤리심판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병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당은 남은 자료가 회의록뿐이라며 전수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자녀 임기인 4개월만 직을 맡느냐, 그 이상 임기가 보장돼야 하느냐도 한 쟁점인데요. 조금 전부터 원내대표 후보 4명의 합동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관해 각자의 전략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 후보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죠. 당직 인선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도읍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PK 출신 3선인 정점식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또 내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남양주 시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개 대립각을 세우고 탈당한 인물입니다. 배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당의 취약지역인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자 또 호남 지역 출신으로 당의 외연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혁 당대표 특보단장엔 초선의 김대식 의원이, 신설된 당대표 정무실장직에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 이튿날 당직을 무더기로 임명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또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6명에 대한 임명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선은 당 안팎에서 장 대표의 계엄 사과문과 쇄신안 발표를 두고 윤 전련 내용이 빠지는 등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건데 향후 쇄신의 방향과 강도의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도 3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7년 만에 자체 최대 영업이익이기도 합니다. 매출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은 93조 원으로 한 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에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시작된 반도체 호황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은 디램과 낸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가 가장 컸고요. 영업이익 20조 중에서 메모리 부분이 거의 한 80% 차지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은 43조 5,3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1조 2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서 장중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0.4% 내린 4,531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해서 4,622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0.03% 오른 4,5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달성 소식에 2% 오른 14만 4,500원까지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6% 내린 13만 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 78만 원대에 진입했고 1.9% 오른 75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던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천즈 회장이 2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소돼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천즈를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 단지를 세우고 투자 사기와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 미 법무부 공소장을 보면 인신매매와 고문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묻자 천즈가 승인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자산 88조 원, 30여 개국에서 사업체 100여 개를 거느릴 만큼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 몸집을 불렸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으로 충격적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갔던 사무실에 한 한국인 12명 있었는데 한 8명 정도는 달리 쳐요. 아마 맞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정기 고문하고 스캔해요. 수사가 시작될 무렵 종적을 감췄던 천즈 회장이 2달여 만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성명에서 중국 국적자인 천즈와 휘지량, 샤오지우 등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몇 달간 공동 수사했고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는데 그동안 중국 정보당국과 천즈의 연계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천즈 회장은 미국에서도 기소돼 있고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FP 통신은 천즈에 대한 미 법무부의 공소장을 토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에선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천즈가 보유해온 15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불법 활동 연루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오히려 불법적인 자산 압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진호입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범죄 조직의 총책도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우리 수사당국이 쫓고 있던 중국 국적 40대 한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건 지난 7일.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인물로 지난해 8월 우리나라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피해자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당하겠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빼앗는 등 스캠 범죄를 일삼은 혐의도 있습니다. 함 씨가 지난해 11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하면서 신병 확보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태국 검경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은신처를 급습해 함 씨를 붙잡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송환하려면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 당국은 태국과 소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 리광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이 오는 13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1시 반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800억 원대 채권을 발행했고 이후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 장덕준 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00여 개와 장 씨의 근무 기록 등을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 유족 측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 당시 활용된 자료들을 그제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장 씨의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작일부터 사망 당일까지의 근무 내역,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CCTV 영상 16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할 김태훈 정교 유착비리 합동수사단장이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수사팀도 속속 합류하고 있어서 수사가 점차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단장이 사무실이 마련되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본부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혹 수사에 우선순위를 둘지, 신천지와 관련해선 어떤 의혹을 다룰지 등 자세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수부는 내란 특검이 사용하던 공간 가운데 일부를 쓰게 됐는데 수사팀은 차례로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 출범식도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의 금품 청탁과 쪼개기 후원 의혹의 경우 기존 흐름대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경선에서 10만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우선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될 경우 정교유착 비리 수사를 모두 넘겨주게 되는 만큼 합수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진 않고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늦게나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 비가 예보돼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털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했고 대관령 영하 14도, 철원 영하 13.3도, 파주도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로봉 등 강원도 상간은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번에도 차가운 공기가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8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주말까지 기압골과 해기차 영향으로 눈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5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며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다며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눈비가 그치는 주말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해안에, 월요일에는 내륙에도 눈비가 예상돼 당분간은 강추위와 잦은 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 안성기 배우가 내일 5일장을 마치고 영면에 듭니다. 명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열려 국민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조문객을 맞은 국민 배우의 얼굴은 1987년 35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전 고인이 가장 아꼈던 사진입니다. 안성기 배우의 빈소에는 영화계 동료와 후배들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성기야, 또 만나자.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침 7시 고인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명동성당으로 향합니다. 명동성당은 독실한 가톨릭교 신자인 고 안성기 배우가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1시간가량 장례 미사가 진행된 뒤 연결식이 이어집니다. 조사는 영화 고래사냥 등으로 인연을 맺은 배창호 감독,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킨 배우 정우성이 맡고 유족 대표로 장남 안다빈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인을 모시는 운구는 배우 설경구, 유지태, 박해일, 주지훈 등이 맡게 됩니다. 그 앞으로 영정과 훈장을 든 배우 정우성, 이정재가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반세기 넘게 스크린 속에서 친근한 얼굴로 대중과 호흡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경기 양평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공원에서 밤늦게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 2명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공원 인근 도로변입니다. 주차된 승용차 뒤로 남성 2명이 다가가더니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한 남성이 공원을 향해 마치 화를 겨누는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공원에는 이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쏜 화살은 약 70m로 날아와 이곳 공원 화단에 꽂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주 도심의 한 공원. 당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화단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살이 꽂힌 지점은 A씨로부터 2.5m, 함께 있던 반려견과는 불과 1.5m 떨어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워가는 새소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볼트 같은 게 어디 탁 부딪히는 아니면 돌 같은 탁 부딪히는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하면서 불러봤는데 여기 화살이 있었어요. 수거된 화살은 길이 80cm로 끝 부분에는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추정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남성 2명이 활로 추정되는 물체로 화살을 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구이동에 있는 강변북로 잠실철교 근처를 달리던 SUV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SUV가 근처 복합 쇼핑몰 주차장에 떨어지면서 5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마 씨앗을 몰래 들여와 집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34세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음료수통에 밀봉한 대마초와 대마 젤리, 대마 씨앗 등 138g을 숨겨서 국내에 들여온 혐의가 있습니다. A씨의 자택에서는 텐트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습니다. 한화오션은 거제 사업장 중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용 근로자가 휴게 공간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가 사망했다고 중대재해를 공시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오늘 새벽 개인 휴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던 방첩사를 해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임무를 잘게 쪼개 새 조직을 신설했는데 방첩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국방안보정보원 신설이 우선 거론됩니다.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첩사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였던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보안감사단도 신설해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과거 논란을 불렀던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을 따로둬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은 물론 기존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 업무는 민간 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방첩사의 인력은 3,000명 안팎으로 해체와 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면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0.18% 뛰며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돈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에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집들이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18억 원대에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호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요. 잘 안 내놓으세요. 자꾸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송파구가 0.27% 오르는 등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8% 뛰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21%였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0.37%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가 뒤를 잇는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핵심지 쪽에서 사실상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기존 매물출의 부분들에서 적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난해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해를 넘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유휴부지와 오래된 청사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 간 친교의 상징으로 전기자전거와 도자기, 또 찻잔 세트, 그림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와 곶감 등 과일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10월 경주를 찾은 시 주석에게 이 대통령이 황남빵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입니다. 시마네 현이 다음 달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제언을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 파워로 협력해야 한다며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현실주의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며 미국 우선주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2천조 원으로 50%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를 맹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문제 해결은 못하면서 돈만 쓰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nother UN official stated in 1989 that within a decade entire nations could be wiped off the map by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결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31곳과 비유엔 산하 35개 기관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한다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유엔 민주주의 기금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던 기구와 협약들이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기관이 미국 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국방비를 50% 늘려 2천조 원을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꿈의 군대를 구축해 어떤 적으로부터도 미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 증액이 가능한 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과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중심의 힘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총 100명이 숨졌다고 현지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국영TV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지금까지 1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 가운데 민간인이 포함됐다면서도 정확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이번 CES의 주인공은 바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두뇌를 심은 피지컬 AI. 그중에서도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려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중국의 대규모 로봇 군단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정교하고 실용적인 기술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CES 2026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역시 로봇 전시관이었습니다. 로봇 하면 떠오르는 뻣뻣하고 어색한 움직임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걷고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 손쉽게 공중 대비를 돌고도 중심을 잡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복싱과 기체조도 합니다. 주먹을 날리고 발차기 하는 모습까지 SF 영화나 게임 속에서 사람 대신 몸싸움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이 로봇들은 모두 중국 업체 기술입니다. Three kinds of robots to CES. We will officially launch them in this summer.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빨래를 대신하는 가정용 로봇은 물론 척추 수술을 집도하는 로봇과 집게팔이 달린 로봇 청소기까지 그야말로 우리 삶 곳곳을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를 지목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진 기술 진화의 성과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기술로 중국의 로봇 군단에 맞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당장 2년 뒤 미국 공장에 투입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CES 2026의 최고 스타로 올라선 데 이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모베드로 자체 로봇 기술력도 과시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알아서 어떤 지형이든 통과해 찾아오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입니다. 모두 우리 기업의 손으로 순수 만들어졌습니다. 실내, 실외, 아니면 울퉁불퉁한 잔디라든지 아니면 연석 같은 곳을 주행할 수 있는 게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실로 다가온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서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 둔덕이 없었더라면 중상자 없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에서 받은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전 정부 의대 증원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복지부가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이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불화를 털고 단체전 동반 금메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평창 대회에서의 고의 충돌 의혹과 올림픽마다 반복되는 파벌 싸움. 여기에 각종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쇼트트랙 대표팀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간신히 금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선수들 사이 호흡이 중요한 단체전의 경우 여자는 지난 2018년 평창 대회, 남자는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금맥이 끊겼습니다. 그런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을 앞두고는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2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금메달 따고 지금까지 금메달이 없었는데 다시 이탈리아에서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자 대표팀은 눈에 보이는 변화도 끌어냈습니다. 평창 충돌 악연으로 함께 계주를 뛰면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던 최민정과 심석희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1번과 4번 주자로 나서 서로 밀어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 겁니다. 월드 투어 때 이제 성적 바탕으로 선수들끼리 서로 피드백하면서 어떤 게 좀 최선일지 계속 대화하고 맞춰보고 있어서 아마 올림픽 때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게 계속
맞춰가고 있어요. 저희 4명, 5명의 선수가 한 경기에서 한 팀이 되는 게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쇼트트랙 대표팀 분위기에 주위의 기대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내부 어떤 갈등들도 많이 있고 불화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이번 쇼트트랙 팀은 팀워크가 역대 최고다. 원팀으로 뭉친 쇼트트랙 대표팀이 20년 만에 남녀 동반 단체전 금메달에 감동을 안길지 주목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폭락하며 10만 달러 선이 무너진 비트코인을 두고 새해 전망이 다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최대 19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와 추가로 급락할 거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최근 뚜렷한 방향 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고 다른 누군가는 더 큰 변동성의 전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혼재된 시각의 배경으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지목합니다. I think we've just bee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risk-on days and risk-off days, and it kind of suggests this underlying volatility that investors can't really make up their mind.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낙관론자들은 기관 자금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올해 비트코인이 17만에서 1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기업들의 보유 전략이 가격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대안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What Bitcoin represents as well as gold is that there's an incredible demand for non-fiat currencies. 기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 속에서도 주식처럼 흔들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10,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Historically, cryptocurrencies have not been a great hedge against inflation when you look specifically at periods of high inflation. 친가상자산 기조와 제도권 편입 같은 정책 환경 변화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his is a new golden age for Bitcoin. And I think when you look what's happening in the Beltway under Trump, you're going to have a deregulatory environment. 결국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변동이 큰 위험 자산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만 달러가 무너진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요지부동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인공지능 AI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공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인은 715만 건으로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민간 고용 4만 1,000명의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코트라 주최로 한국 민관 합동으로 열렸던 뉴욕 현지 인재 채용 행사엔 크게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I think at the moment there is not a lot of opportunity here in the US. I want to see what opportunities are ther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탄탄했던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가세하면서 대졸 신입사원 자리를 야금야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감소로 인한 노동 축소와 함께 관세 때문에 노동 수요도 감소된 게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확산으로 인해 노동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는 거의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전월에 745만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도 4만 1,000명 늘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직은 2만 9천 개, 정보는 12,000개, 상품 제조는 3,000개, 제조업에선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고용시장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살아나며 기준 금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실업 급증 조짐이 없는 만큼 월가에선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노동시장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4%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은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무척 춥겠지만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면서 강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서 본격적으로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와 산간에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호남에도 최고 7에서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를 하며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3시간 반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경찰 조사를 전후로 김 의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인사청탁을 받은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혐의 다 인정하셨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전 동작구 의원 전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느냐며 그 밖에 추가적인 금품 전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머뭇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일선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곧이어 고발인과 참고인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병시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하지만 열흘 가까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기초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너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보통 1년인데 대부분 사건이 이보다 앞서 벌어진 데다 핵심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뒤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최근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전화번호로 로그인해도 새로 가입한 것처럼 표시되는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이전의 대화 기록을 지우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김 시 의원에게 돈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김 의원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동작구 의원 이모 씨도 최근 전화기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김 전 원내대표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아래층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더라고. 같은 건물이니까 막내는 하겠지.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피의자들에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공천 헌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이 이른바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등의 공천 참여를 제한하는 건데 정작 버티기에 들어간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는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럼 저도 살려주세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 이튿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시 의원은 예상을 깨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입김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공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천관리기구에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보자와 이해관계자의 표결도 배제하고 부적격 기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 회의록과 각종 제보, 투서 등도 파기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막겠다는 일종의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인 셈입니다. 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공천 헌금 사태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자료가 파기돼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전수조사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도 같은 이유로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12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당시 자료가 부실한 데다 투서를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 등 관계자들이 현재 당원이 아니라 조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김병기 강선우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거듭 윗선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알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힌 사건입니다.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 측의 연기 요청에도 12일 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연일 내놓는 고강도 공천 대책이 공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서 오는 6월 미니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날 민주당 재선 신영대 의원은 본질은 탄압, 기획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찰입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선거 캠프 사무장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초선 이병진 의원도 벌금 700만 원,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22대 총선 직후 175석이었던 민주당 의석수는 이제 163석이 됐습니다. 재보궐선거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이번 판결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까지 현재까지 4곳의 재보궐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도전도 변수입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누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규모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역시 텃밭, 대구 경북을 놓고 집안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새 얼굴을 뽑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래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과 한동훈, 유승민 등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호가 12.3 비상겸 사과에 이어 지도부 빈자리를 채우면서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사과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걸 두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취임 넉 달 만에 비상계엄에 사과하며 노선 전환을 선언한 다음 날 장동혁 대표의 첫 행보는 핵심 당직 인선이었습니다. 줄곧 비워뒀던 지명직 최고위원회 민주당 호남 출신 수도권 원외 인사 조강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남양주 시장 시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의 외연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읍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엔 PK 3선 정점식 의원, 당대표 특보단장엔 초선 김대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두 사람 다 동료 의원과 접촉면이 넓다고 평가되는 만큼 현 지도부에 필요한 원내 세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윤석열 절연이 언급되지 않은 계엄 사과를 두고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명시적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다 포함된 거란 지도부 옹호론 속.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입당을 언급하며 윤허개인 세력을 끊어낼 의지가 있느냐고 하루 만에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자신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징계할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건희 옹호자라며 자격 시비를 띄웠는데 윤 윤리위원장은 임명 직후 윤리위 판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책임만 보진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계엄사가 후폭풍 속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결단 자체는 평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도부 재정비로 쇄신한 실천 준비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계파 갈등의 뇌관, 당원 게시판 사건을 어떻게 풀어낼진 여전한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윤리위가 내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등 당무 감사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논의합니다. 6인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첫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가 권고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 42%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까지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연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요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은 늘 90도 폴더 인사로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취재진의 등을 토닥이며 친근감도 표시해보지만 1일 1의혹에 입은 해명하기 바쁩니다. 호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지분을 분양가 수준인 37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분양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공시지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가 없을 땐 취득 가액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명쾌한 해명보다는 반박 위주의 선택적 되돌이표 입장문에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게 잘못됐다고 보는 응답이 42%로 긍정평가보다 7%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살 이상과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반이 부정 대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것 역시 잘못했다고 보는 비율도 46%로
잘했다는 대답 35%를 웃돌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고려해서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이 후보자를 여러 차례 공천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보수 출신임을 부각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가 그래도 중요한 것인데 결단 선택은 청문회까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반포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았다면 탈세고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출신임을 강조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검증과 당 공천 심사가 같냐면서 이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분을 임명한다면 배신자를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할 것이고, 또 버린다면 일회용 티슈로 잠시 쓰고 버리는구나라는. 청문회는 일단 오는 19일 하루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애초 이틀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자정까지 꽉 채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공원에서 밤늦게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 2명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공원 인근 도로변입니다. 주차된 승용차 뒤로 남성 2명이 다가가더니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한 남성이 공원을 향해 마치 화를 겨누는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공원에는 이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쏜 화살은 약 70m로 날아와 이곳 공원 화단에 꽂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주 도심의 한 공원. 당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화단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살이 꽂힌 지점은 A씨로부터 2.5m, 함께 있던 반려견과는 불과 1.5m 떨어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워는 새소리 같은 느낌?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탁 볼트 같은 게 어디 탁 부딪히는, 아니면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그래서 불러봤는데 여기 화살이 있었어요. 수거된 화살은 길이 80cm로 끝 부분에는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추정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남성 2명이 활로 추정되는 물체로 화살을 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A씨를 검찰에 넘기고 검거에 도움을 준 군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1km가량을 추격해서 A씨를 붙잡았는데 휴일 외출을 나왔다가 상황을 목격한 육군 제3보병사단 박정환 상사가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장덕준 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00여 개와 장 씨의 근무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 당시 활용된 자료들을 그제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장 씨의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작부터 사망 당일까지 근무 내역,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CCTV 영상 16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다중피해 범죄 사범 50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장기화된 사건 55건을 집중 수사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6만 7천여 명, 피해 규모는 5조 4,9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0.18% 뛰며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돈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최근 집들이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18억 원대에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호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요. 잘 안 내놓으세요. 자꾸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송파구가 0.27% 오르는 등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8% 뛰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21%였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0.37%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가 뒤를 잇는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핵심지 쪽에서 사실상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기존 매물출의 부분들에서 적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난해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해를 넘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유휴부지와 오래된 청사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전년보다 20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단일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은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1조 2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서 장중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0.4% 내린 4,531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서 4,622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0.03% 오른 4,5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달성 소식에 2% 오른 14만 4,500원까지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6% 내린 13만 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 78만 원대에 진입했고 1.9% 오른 75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구형량을 결정할 회의를 오후 3시에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어떤 구형을 내릴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는 물론 수사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 등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어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해봤습니다. 이경구 기자입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뿌리 삼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들도 잇따라 부인했습니다.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던 만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단체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한 여전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를 거쳐 내란 재판은 어느덧 변론 종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됐음을 강변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부터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할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단장이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수사팀도 속속 합류하고 있어서 수사가 점차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단장이 사무실이 마련되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본부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혹 수사에 우선순위를 둘지, 신천지와 관련해선 어떤 의혹을 다룰지 등 자세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수부는 내란 특검이 사용하던 공간 가운데 일부를 쓰게 됐는데 수사팀은 차례로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 출범식도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의 금품 청탁과 쪼개기 후원 의혹의 경우 기존 흐름대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경선에서 10만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우선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될 경우 정교유착 비리 수사를 모두 넘겨주게 되는 만큼 합수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발 속보인데요.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배후 혐의로 전광훈 목사의 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요.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검찰이 법원에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경찰에서 신청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로부터 들어온 영장 신청을 검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혐의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일 대립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해법으로 자주적 실용 외교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소집된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 속에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냉혹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란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이 나라 저 나라 따지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벽두 2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진행된 대한민국 정상의 국빈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안미 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현안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주목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이후 귀국길엔 SNS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을 기원하는 언론사 기고문을 공유했는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남북 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조만간 일본도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 자주적 실용 외교를 토대로 중일 모두와 협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 간 친교의 상징으로 전기 자전거와 도자기, 찻잔 세트, 그림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와 곶감 등 과일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시 주석에게 이 대통령이 황남빵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원유 수출과 연계된 러시아 국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도 탈퇴 서명을 했는데 세계 외교 안보에는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 벽두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관할권 확보에 빠르게 나섰고 또 유조선까지 납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림자 선단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국적에 그 배 이름, 이제 국기를 달고 그리고 이제 배 이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조선 같은 것들을 수출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이게 국적을 바꾸고 또 배 명칭을 바꾸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 기름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그림자 선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는 배 두 척을 거의 동시에 납포를 했거든요. 몇 시간 간격으로 납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대서양에서 했고요. 하나는 카리브 인근 해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납포한 것은 원래 이제 한 2주 정도 이걸 이제 추적을 했었는데 원래 그 선박이 이란에서 출발을 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다가 해양경비대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망간 것이 이제 북대서양이고요. 북대서양 쪽에서 영국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이 배를 이제 납포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배는 국적이 원래 국기를 안 달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국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배 이름도 원래는 벨라 1호였는데 그 사이에 마리네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이제 납포를 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리브해에서 납포한 것은 작년도에 이제 이 배가 소피아라고 하는 배인데 이것은 카메룬 국적입니다. 작년도에 베네수엘라에 한 4번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베네수엘라의 이 기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 그런 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카리브해로 들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해양경비대에 의해서 납포가 됐죠. 그래서 두 배가 동시에 거의 납포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행태를 취해왔느냐 하면 주로 금융 제재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상으로 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정도로만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납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이 앞으로는 이런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납부를 해서 거기에 응당하는 그런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것도 무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납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의지, 그것이 이번에 과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러시아는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러 사이에 지금 얽힌 거 많은데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선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국적, 소위 말해서 이제 국기를 달고 가면 이게 이제 영해상으로 이렇게 쭉 다니게 되면은 그 배를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 한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해상에서는 이걸 납부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무슨 이제 국가의 위협을 이제 이렇게 가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지만 이게 이제 공해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이렇게 납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략한 거 아니냐. 결국은 국가 주권을 갖다가 유린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반발을 이제 심했는데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직접 충돌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해양 경비대가 계속 추적에 들어가니까 이 국적 없었던 이 배가 러시아 국기를 달면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한테 요청을 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하고 군함이 거기에 동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납포가 됐는데 아마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이제 위기 일발의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그럼 그 보복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미국 국적의 선박이나 또는 이제 뭐 나토 국적의 선박이나 이런 선박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보복이 흑해나 발트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3단계 전략 안정, 회복, 권력 이양 이걸 발표했는데 이거 어떤 구상입니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이렇게 시킨다는 건데 지금 이제 마두로가 축출되고 난 뒤에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약 한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 정도로 미국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한 1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현물 가격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현물 시장에 내서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 베네수엘라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회복을 시키겠다는 게 리카버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뭐냐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이제 원유와 관련된 채굴과 관련된 정제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리카버리의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지금 차베스와 마두로가 있는 동안에 베네수엘라의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예.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면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회복이고 또 경제적인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3단계는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이 베네수엘라 자체의 어떤 그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전환 그러니까 이제 선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권력 이양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3단계라고 하는 것이 안정시키고 회복을 한 다음에 권력 이양을 해 나가겠다. 비교적 뭐 합리적인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이런 3단계 전략을 내놨는데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거 아니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석유 패권을 가져오면서 미국 중간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것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큰 그 이유가 있죠. 사실상 지금 마두로 축출하고 난 뒤에
배럴당 지금 뭐 3불, 4불 뭐 벌써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그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석유 가격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면 통제하는 것은 오펙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국가,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고 플러스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통제해 왔는데 이제는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진과 동시에 이것을 통제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석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3불, 4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11월 중간선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 이유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서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 12월 4일 날 이제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지침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코룰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제5대 대통령인 몰로주의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이게 이제 결합된 것을 우리는 트럼프 콜로러리 또는 돈노주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하고 몰로주의하고 합해가지고 돌로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그 남반구 서던 스피어라고 하는 중미, 남미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배권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돌로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린란드까지 이제 지금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반구. 그러면은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북극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은 요렇게 땡기면은 웨스트 헤미스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반구 전체를 이제 자기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도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왔었는데요. 결국은 제국주의가 지금 좀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2020년도에 침략한 것도 그거고 지금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마두로를 이렇게 압송하는 거나 또 그린란드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21세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다시 18세기나 19세기나 20세기의 그런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서 돌려 비판을 했어요. 미국을 네네. 직접 언급하진 않았단 말이죠. 네. 결국 미국과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군사적 옵션도 활용할까요? 지금은 이제 군사적 옵션도 이제 활용하겠다는 뜻은 이제 비췄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래서 마두로를 축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만일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나토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고요. 미국과 유럽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의 50개 주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50개 주를 이제 획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받은 것도 있고 뭐 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하고 멕시코하고 싸워가지고 받은 것도 있지만 중부 대평원지대 그거는 이제 루이지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루이지애나는 조그만 하나의 주고 쉬고 그러지만 그때는 중부 대평원을 루이지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비가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이걸 판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싼값으로 그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린란드 나 돈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이 뭐 이제 19세기 나폴레옹이 그렇게 루이지애나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꿈 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이 이제 군사적으로까지 많이 넘어간다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9,010억 달러인데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급격한 것을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이제 감당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의지는 그렇게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지금 보면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자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실천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좀 먹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힘을 통한 평화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구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국방비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보면 사실상 뭐 1,000조가 넘잖아요. 1,000조국이 내면서 1,400조국이 됐는데 뭐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면은 2,000조국이 되는데 한국 국방비를 생각하면 이게 뭐 몇백 배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그 정도 되면 미국과 전 세계의 국방비를 합한 거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대구도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아침까지는 무척 춥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6도, 광주 8도, 부산도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남부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지만 중부는 종일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밤사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눈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강원 북부와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호남에도 최고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로 제법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지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휴일에도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 혈압이 높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상 직후에는 자율신경 조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혈관 부담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가볍게 몸을 풀고 체온을 올린 뒤에 천천히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춥다고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의 변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위 속에서 무리한 바깥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뜨거운 국물 위주의 식사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